제가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밀감시 이렇게 보내드린 게 좀 실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송 선배님이 그걸 다 요약해가지고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하기도 어렵거니와 꼭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여튼 우리 송 선배님이 다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들을 말씀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만,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외적인 요인을 우리 송 대표님은 좀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만드는 자충수들, 우리 스스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외 요인은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간에 뭐든 간에 대외 요인은 어차피 우리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는 것을 안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그냥 겪은 바로는 경제를 중시하고 경제를 경제 원리에 맞춰서, 경제 논리에 맞춰서 경제를 운영한 대통령이 사실은 박정희, 전두환, 노무현 세 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정치가 앞서가지고 정치가 앞선다는 건 뭡니까? 정치가 앞서는 분들은 대개 경제보다 다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다른 가치를 추구를 하는데,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시하는 건 뭡니까? 표, 그죠? 예, 표를 의식해가지고 경제를 아주 왜곡하고 망가뜨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남북 관계라든가 좌우지간 경제 아닌 문제를 더 중시하는 분들이 경제를 망가뜨려 놓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경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절대로 정치하는 분들한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기본 기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꾸 세상에 공짜가 있는 것처럼 자꾸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네? 이 세상에 근데 공짜는 없거든요. 제가 긴 감기 끝이라 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분이 제일 최근에 대통령을 하신 우리 문 대통령 같은 분은 나라 빚을 660조에서 1060조로 400조나 늘려놨어요. 누가 갚습니까 이거? 예? 많은 분들이 나라 빚을 이렇게 늘릴 때 온 국민들이, 언론이 걱정을 뭐라고 했냐면 다음 세대에 말도 안 되는 부담을 다음 세대에 퍼넘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짓을 한 정치인들이 수없이 많은데 단 한 번도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데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당대에 다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다음 세대까지 이게 가지를 않는다고요. 지금 우리가 벌써 그 대가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뭡니까? 채권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 있죠. 금리를 한국은행이나 금융통화운용위원회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먼저 올라가고 그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느니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왜 올라가느냐? 금융시장에서 돈 가능한 자금은, 자본의 규모는 늘 경제가 성장해 가는 데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나라가 400조를 가져가 버리면요,
예? 그러면 나머지 기업이나 국민들은 어디 가서 예?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자본시장에서 나라가 너무 많은 몫을 그냥 예? 먼저 써버리니까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의 값이 올라가는 거죠. 자금의 값이 뭡니까?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라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업한다고 빌린 돈에 대해서 또는 집 산다고 빌린 돈에 대해서 전보다 몇 퍼센트 더 높은 이자를 내고 있으시면 그게 바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6%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6%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냥 6% 예?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나라 비전 또는 공짜 정책, 공짜인 것처럼 이렇게 선심 정책의 결과는 무엇으로 갚느냐? 인플레로 갚는 겁니다. 인플레가 일어나면요, 6%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실제로 쓸 때는 6%를 덜 쓰게 된다고요. 예? 같은 100만 원을 썼는데 옛날보다 6% 실제로 못 쓰잖아요. 그만큼 덜 쓰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나라 빚을 늘리고 하는 이런 짓을 정치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엄중하게 경계해 줘야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을 정치인들이 국민을 기만하는 또 한 가지는 자꾸 값을 안정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예?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전기요금을 지금 안 올리니까 한전이 30조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한전이 30조 적자가 나면 한전이 기름값도 갚아야 되고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한전도 줘야 될 돈이 있는데 30조 빵꾸가 나면 어떡하죠? 빚내가지고 한전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본시장에서 그만큼 조달해서 가게 됩니다. 안 그래도 국채 때문에 자본시장에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이 쓸 돈을 말리고 있는 한에 한전이 30조나 되는 한전채를 발행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대책이랍시고 한전 보고 그 적자난 거 채권 발행해갖고 메꾸지 말고 은행한테 시켜서 은행한테 돈 빌려주라 할 테니까 채권 발행 좀 줄여라 하고 나라가 합니다. 예? 그러면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은 다른 국민들이 빌려 쓸 돈 아닌가요? 그러니까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여기를 누르면 저기서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해야지 절대로 한전한테 너 한전채 발행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책이라고 정치라고 합니다. 네. 모든 정부가 사실 다 그렇습니다. 가격을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전기요금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휘발유, 등유 같은 경유 같은 기름값도 더 올렸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유류세를 깎아가지고 지금 덜 올리게 기름값이 덜 오르게 해놨거든요.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에너지 전략하라고 합니다. 한전이 이 전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흑자를 내야 되는 왜 흑자를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전의 주식을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8% 정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어요. 한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인류 기업들, 삼성전자 물론이고 인류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8% 정도 국민연금이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이 적자가 나게 하면 한전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금년에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8% 수익률이 마이너스 8%인데 여러 가지 다른 주가가 떨어지는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너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개입해가지고 기업이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값을 못 올리게 하는 게 하나고, 값을 못 올리게 하는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높은 우리 손 선배님 언급하셨지만 법인세율 지금 정부가 낮추고 싶어 하는데 법인세율 못 낮추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자꾸 기업이 국민들하고 별개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 근데 사실은 기업의 주인은 모르겠어요. 뭐 재벌 회장들하고 재벌 일가들이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지 그건 기업마다 다 다를 텐데 제가 알기로 10% 이상 가지고 있는 데 없습니다. 나머지 90%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8, 9%는 국민연금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은 대충 반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는 온 국민이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는 주식 투자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 예금 아니면은 요새 펀드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펀드에 가입하면 그 펀드가 간접적으로 다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이익이 나는 것은 온 국민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10%, 20%는 안 돼. 거의 없습니다. 이 기업이 잘 되면요. 기업주가 이익을 보는 거는 중소기업들이나, 예? 주식을 100%를 이 오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나 그렇지.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의 큰 기업들은요. 주주가 오나 일가가 그렇게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 국민과 전 세계인이 이걸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돈을 못 벌게 하거나 세금을 무겁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주들이 그 주식을 던지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배당을 많이 해줄 걸로 기대하고 주식을 샀는데, 그거를 나라 정책이 그걸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어렵게 만들면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온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온 국민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결국은 가격을 자꾸 이렇게 손대는 가격을 억눌러 가지고 기업의 수익성을, 아까 저 법인세 같은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가격을 억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주식과 관련이 없어서 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4년째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년째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계속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고 지금 아까 우리 손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산업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10만 양병론 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첨단 분야의 인재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학 정원을 팍 늘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키우겠다 그러는데, 그거 대단히 웃기는 얘기인 게 키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AI 전문가나 반도체 전문가나 2차 전지 전문가나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나 사이언티스트들은 우리나라에 안 옵니다.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스카우트를 해가고 있는데, 또는 미국에서 하여튼 이 가격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이것만 갖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국민들한테 공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가격을 누르는 것이 국민들한테 이익이다. 이게요,
지난 정부가 사실은 지난 정부 말고 모든 정부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민 생계비를 안정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가격을 규제한 일은 모든 정부들이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난 정부가 제일 조직적으로 열심히 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소득주도 성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 최저임금을 왕창 올려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쓸 돈을 두둑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돈을 쓰면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가 진작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의 선순환의 실마리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에 의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그 경제를 선순환의 고리를 이제 풀어나가겠다고 이제 한 건데, 그게 함정이 뭐냐 하면요, 함정이 뭐였느냐 하면 최저임금밖에 안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저임금밖에 못 주는 사람들이라고요. 편의점 주인이나 우동 가게 주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하자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밖에 안 주는 거겠습니까? 최저임금밖에 못 주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팍 올리면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가 이제 선순환이 시작된다 하는 건 이런 개념이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어차피 쓸 거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안 쓴다. 근데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처지다. 그래서 있는 사람 주머니를 털어서 없는 사람 주머니로 돈을 옮겨주면 안 쓰이고 있는 돈이, 시장에 안 쓰이고 있는 돈이 쓰이게 만드는, 그래서 내수 진작으로 이 돈을 끌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그 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그게 그대로라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거였습니다. 내수 진작의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안 쓰는 돈을, 안 쓰고 있는 돈을 쓰는 사람한테로 주머니 옮겨주면 되는데, 근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사람들보다 만만찮게 형편이 어려운 최저임금밖에 못 주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그러니까 어차피 소위 이 경제학 용어로 한계 소비 성향, 돈이 생기면 100원이 생기면 얼마를 써버리느냐. 부자들은 100원이 생기면 한 푼도 안 써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필요한 거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서 돈이 생기면 그냥 100원 생기면 100원 다 쓰는 사람 주머니로 옮겨줬으면 내수가 진작이 됩니다. 근데 편의점 주인이나 우동가게 주인은 어차피 그 사람도 그냥 100원이 생기면 90원 이상 쓰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수 진작 효과가 하나도 없었던 게 이제 그게 이 배짱인데, 이거보다 사실은 이것이 제일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거보다 더 폐해가 더 컸던 게 뭐냐 하면, 그 소위 소득주도 성장의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지금 말씀드린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준다 하는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그거고, 두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서민 생계비 경감입니다. 서민 생계비 경감. 서민 생계비 경감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더라? 의료비인가 그래요? 의료비, 그 다음에 주거비, 그 다음에 교육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교통비까지 저 정부 홍보 책자에 보면 마지막에 교통비라고 적어야 될 게 미스프린트로 교육이라고 적혀 있는데, 교육이 두 번 나오는데 뒤에 교육은 저는 교통비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우리 서민들의 그 생활 필수품 같은 게 모두가 지출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값을 안정시키겠다. 그 대표적인 게 대학 등록금 14년 공제. 이거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이것이 국민들한테 이익이라고, 예?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국민들이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그 다음에 뭐 교통비, 통신비, 기타 등등 이런 지출을 최대한 억눌러 주면 쓸 돈에 여유가 생겨서 그 돈을 가지고 쓰면, 예? 내수가 진작이 되고,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순환이, 경제의 선순환이 풀려나갈 것이다. 요 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억누르는 대상이 된 이 업종들에 종사하는 국민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소비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 대학 등록금을 14년 동결하면 대학 교수 월급을 어떻게 올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건 아까 그거보다 더 못한 자충수를 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들이 쓸 돈의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 어디에 쓰실 것 같습니까? 텔레비 한 대 더 사는 데 쓰시겠어요?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니면은 밥을 하루에 3끼 먹던 거를 6끼 드실 수 있습니까? 소위 제조업, 농업 쪽에 그 국민 소비는 거의 늘어나기가 거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쓸 돈에 여유가 생기면 어디에 쓰고 싶어 하십니까? 예? 애들 더 좋은, 그렇죠. 예, 서비스 산업 쪽에 쓰는 걸 더 원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가족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소위 평생 교육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억제 대상이 된 이 분야에 돈을 쓰고 싶어 하는데, 이 분야는 눌러놓으니까, 거기에 저것도 있습니다. 보육료도 거기 억제 대상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 정책에 적혀 있지는 않아도 또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대상이 금융 수수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카드업을 하면 돈을 절대로 못 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자동차 보험은요 무조건 적자입니다. 예? 보험료를 하도 눌러놔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업종에서는 투자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투자가 일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발전 내지는 성장을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기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조업이요. 제조업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국민을 먹여 살렸던 해가 1991년인가 그렇습니다. 510. 아이고, 제가 이 숫자를 이거 없나요? 이거 걸리는 거 없습니까? 하여튼 1992년 이후로 제조업의 고용이 계속 줄어들어가는 추세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고급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민들의 그 생계비를 안정시킨다고 고급 서비스업의 고급화 내지는 발전을 다 묶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일자리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가격을 억누르고 하는 게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제가 이게 가격 억제라는 것이 얼마나 소용이 없는 짓인가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워싱턴이 영국군하고 미국 독립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그러면 민병대 수준이니까 영국 정규군하고 싸우는 게 힘들죠. 그래서
거의 괴멸 직전에 몰려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버지니아 주의회가 무슨 조치를 취했냐 하면 이게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 군대를 위해서 먹는 거라도 밀이라도 좀 싸게 넉넉히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자 하고 밀값 통제령을 내렸어요. 밀 한 부실당 몇 센트 이상 받으면 안 된다 하고 밀값 규제를 다 했거든요. 워싱턴 군대가 밀을 싸게 사서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밀이 시장에서 싹 다 없어지고 금화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영국군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군대가 그것 때문에 전멸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전 강요들한테 제일 강조한 게 가격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런 경험이 사실은 그거 말고도 제가 이 얘기만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 통제 시작했다가 결국은 우유값이 왜 비싸냐 했더니 이게 사료값이 건초값이 비싸서 그렇다. 그럼 건초값도 통제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모든 가격을 통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 실패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단두대에 간 그런 사례라든가 가격 통제라는 게 정말로 쓸 데가 없다. 아무런 얻는 게 없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소련이 빵값을 규제를 했거든요. 소련 시절에 빵값을 규제를 했더니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의 빵이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 빵이 부족하고 빵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빵 사가지고 집안에서 닭하고 돼지 먹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료값보다 빵값을 싸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격을 건드리면 엄청나게 사마천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마천이 그 사기에 2100년 전인가요? 그 중에 그 화식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열전 중에 화식이란 건 뭐냐면 재화를 증식시킨 경제를 잘한 경영을 잘한 나라를 잘해서 경제를 좋게 했거나 아니면 경영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 관한 그 열전의 서문에 도입부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물건값이 싼 것은 곧 비싸질 징조이고 물건값이 비싼 것은 곧 싸질 징조더라. 역사학자가 그렇게 써놨어요. 2100년 전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건값이 싸면 생산하는 사람은 신이 안 나서 생산을 안 할 것이고 물건값이 싸면 너나 없이 서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물건값이 비싸면 생산하는 사람은 신나서 열심히 생산하는데 수요자는 줄일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아까 우리 손 선배님 말씀하신 경제 원리의 가장 기본은 이 두 가지입니다. 가격은 손대면 반드시 복수를 한다.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하고 두 번째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 요 두 가지만 알면요. 그 다음에 경제에 다 필요 없습니다. 경제 지식은 그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거 넘기는 거 없나요? 거기서 넘겨주시면. 아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건데, 자꾸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최근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임명직은 선거직한테 복종해야 된다. 임명직은 선거직한테 복종해야 된다고 우리 재정경제부에 경제하는 공무원들을 아주 핍박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경제 현상은 온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분들은. 근데 경제는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국민의 선택을 받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좋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으면 그 기업 망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에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 정치적으로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면서 그거를 정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 이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 만약에 경제 문제를 명령이나 법이나 이런 걸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명령이나 법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못 사는 나라 없어야 되죠.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법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명령도 어느 나라나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떤 나라는 경제가 잘 되고 성승장구할 때 어떤 나라는 경제가 죽을 쓰는 거는 정치적 관점에서 정치가 앞서가지고 다른 어떤 목적, 다른 목표, 다른 거를 가지고 경제를 왜곡시키기 시작하면 경제는 절대로 잘 안 돌아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넘겨보십시오. 이 쭉쭉 넘기십시오. 자, 좀 돌아가서 그래프 처음으로 좀 돌아가보십시오. 결국은요, 경제 문제라는 건 뭐냐? 경제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이라는 게 자꾸 기업하면 사람들이 대기업을 생각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중소기업도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동집 하는 사람도 개인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뭔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개인의 형태도 있고 중소기업의 형태도 있고 뭐 조합의 형태도 있고 온갖 형태가 다 있지만 다 기업입니다. 이제 그리고 기업은요,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반드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조그만 구멍가게를 해도 요즘 아마 한 1억은 투자를 해야 될걸요? 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에 주방 설비 사고, 뭐 테이블이랑 이 의자 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억 갖고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란 건 없다. 그러면 투자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월급쟁이가 되는 길입니다. 기업이 아니고 월급쟁이가 되는 거. 개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무조건 하여튼 경제의 출발은 투자고,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가 있으면 이제 고용을 해야 되니까요. 혼자서, 그러니까 뭐 조그만 사업은 자기 혼자 사장하고 뭐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커지면은 누군가 남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이 없이 그냥 노동만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일자리는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투자를 해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남이 투자했는 데 들어가서, 왜 그러냐 하면 자본 투자 없이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네? 하다못해 그냥 농사를 지어도 홈이 한 자루는 있어야 되잖아요. 경운기 트랙터까지는 없더라도 그 홈이가 바로 자본 투자입니다. 뭔가 도구, 더 능률적으로 생산하고 하는데 더 능률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천 들어가는 것이 그게 투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 경제는 결국은 투자가 모두가 앞을 다투어서 투자를 해야 경제가 이제 커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생기면 또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수가 시작되고, 아까 얘기한 그런 선순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가서 투자하는 게 위에 파란 줄입니다. 위에 파란 줄입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벌리는 게 밑에 빨간 줄입니다. 지금 요 모양이라고요. 요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는 경제 절대로 운영 안 됩니다. 젊은이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절대로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가서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위에 파란 선이고, 근데 이게요, 이유가 뭐냐? 많습니다. 법인세 턱없이 세계에서 너댓 번째로 법인세 높은 부담되는 것도 일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강경한, 너무 일방적으로 강경한 노동법 규제도 일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은 것을 정치하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예, 서민들을 위하고 기업을 조진다고 정치하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이제 완화하고 줄이고 해 나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이제 넘겨보십시오. 네? 이게 뭐야? 아니 아까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한 장 더 만드는 이유는 옛날에는요 외국 가서 기업하고 외국 가서 투자하고 하는 걸 대기업이 주로 했어요. 대기업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소기업까지 다 나가고 있어요. 예, 저기 써놨죠. 예, 해외 투자 중소기업 이런 게요 중간에 있는 빨간 줄. 아니요. 예, 맨 밑에 이 줄이 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까지도 이제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 하고 해외로 들고 나가는 판이니까 이래가지고는 일자리를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못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또 그다음 아니 그냥 하나만 넘기십시오. 넘기라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왜 제가 이걸 이제 우리나라 경제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뛰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1,100원대에서 1,400원대로 뛰니까 안 그래도 국제 에너지 가격 오르고 곡물 가격 오르고 원자재 국제 가격이 다 오르는데 그게 국내에 들어오면서 환율이 곱하기 해가지고 1.2 또 더 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물가에 가장 해롭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건 한국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절대 중요한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수입 원자재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하나도 되는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아까 앞에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가서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놓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가서 투자하는 건 저 바닥에서 기고 있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거를 달러의 수요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가서 투자하는 그 금액은 우리나라 기업이 달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외국에 가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원화 들고 가가지고 원화 뭐 1억 원 들고 가서 뭐 누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건 모조리 달러를 바꿨다는 뜻이고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꿔서 달러 수요를 일으켰다는 뜻이고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했다 그러는 것은 달러의 공급이 늘어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는 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는 것보다 4배, 5배 많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서 일자리 안 생기고 뭐 그런 문제 이전에 바로 그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달러 수요가 달러 공급보다 한 5배, 4배 많은 요인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환율이 올라가게 만드는 달러 수요가 많으면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죠. 뭐 환율이라는 게 달러 값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경상수지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고 무역수지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사고 팔고 경상이라는 것은 그냥 자본 투자라는 건 10년에 한 번 뭐 20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이 경상수지라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래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경상수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제일 크고 곡물이 식량이 그다음 큽니다.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에너지 지출은 여기 2022년 숫자가 아직 공고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2022년 숫자를 이제 안 적어놔서 그런데 어쨌든 생각보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어요.
그 2019년, 18년보다 팍 늘었다는 뜻이지. 그래서 또 넘겨보십시오. 곡물, 옥수수, 대두, 소맥 같은 이 곡물 수입도 최근 2016년 대비하면 팍 늘었지만은 사실은 그전에도 저만큼 부담이 됐던 적이 있다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적어도 한 6, 7년 사이에는 하여튼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요것도 달러 수요가 그만큼 늘어서 환율을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제일 저거한 게 금액이 앞에처럼 그런 큰 금액은 아니라도 고기 수입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예. 이렇게 우리가 이게 전부 다 달러 수요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저게 커피입니다. 커피. 예? 커피 수입이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 다음에 와인 수입이 늘었고, 다행히 위스키하고 사케는 굉장히 많이 늘긴 했는데 워낙 베이스도 작고 아직은 저 맨 밑바닥에 있는 저건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 환율을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데에는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경제 행위를 하는 결과가 이걸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는 국민이 됐습니다. 축산물을.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데, 대장암 발병률이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높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70년대처럼 국산품 애용 운동 이런 거 벌린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한국은 국산품 애용이 불가능해요. 알고 보면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재가 아주 출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해가 만드는 거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여러분 강원도에서 캐는 석회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시멘트의 주 원료는 에너지입니다. 그걸 구워가지고 빻아가지고 그 보드라운 가루로 만드는 거, 전부 다 에너지 들어가는 거예요. 유리를 바닷가 모래 해가지고 유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건 과학적 물리적 개념이고, 경제적으로 보면 유리도 다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알고 보면 그냥 국민들이 숨쉬는 거 말고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수입을 초래하거든요. 수입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싫으면 좀 그렇다고 해서 반으로 줄여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소비를 10분지라도 커피 10번 마실 거를 9번만 마셔줘도 큰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물건 무역 거래에서 문제고, 이 서비스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이거든요. 아까 제가 관광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본은 해외 나가는 관광객이 중간에 파란색이거든요. 일본인들이 해외 나가는 관광객은 한 1,700만 명에서 시작해서 2,000만 명까지 거의 별로 안 늘었어요. 근데 일본이 외국 관광객을 잡아오는 거는 2010년경에 2011년경에 한 650만 정도에서 3,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불과 10년 사이에. 예?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건 이제 금액으로 표시한 거예요. 금액으로 표시하면 더 기가 찹니다. 예? 아까는 인원수로 표시한 거거든요. 일본은 관광 자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달러 쓰는 거는 별로 안 늘어나고, 외국인 잡아서 달러 수입은 엄청나게 늘렸다 하는 말씀이고, 또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참 웃깁니다. 중국은 아웃바운드 중국 관광객이 외국 나가는 게 한 5,800만 명에서 1억 6,900만 명이 나갔어요. 코로나 직전에.
예? 1억 6,900만 명이요. 해외 관광 나간다는 게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막 전 세계 관광지들 다 그냥 들어놓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됐지만 이제 다시 또 나서겠죠. 그런데 중국 관광객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분질만 잡아도 1,700만 명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관광의 그 실적을 한번 보십시다. 또 넘겨보십시오. 예, 이건 중국 이거 금액이고 우리나라는요. 외국 관광객 잡아오는 것도 뭐 못 늘린 건 아니에요. 한 뭐 800만에서 1,800만까지 늘린 건 좋은데 우리나라 국민이 나가는 게 1,250만에서 2,900만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금액으로 표시한 거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라는 것은 첫째 기업이 하는 거고 둘째 온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이게 옳니 그러니 같아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요거와 다른 행동을 하게 할 거냐. 그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격 시그널이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가격 시그널이 작동하게 하면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면 전기를 전략하고 다 할 텐데 전기 요금을 한 푼도 안 올리니까 전기가 하나도 아무도 전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심에 호소해서 또는 무슨 명령이나 규제나 이런 걸로 경제를 움직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충 이제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십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시장이 위축되기,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경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성공적으로 경제 운영하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100배 어렵단 말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가면 그 다음에 경제는 진짜 운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구 경제 아니더라도 할 때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결국은 자, 밑에 이게 다 얘기했고요. 넘어가 보십시오. 자, 그 앞에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제가 기억이 맞았네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제조업에서 먹고 사는 게 1991년인데 516만 명이 제조업에서 취직해서 먹고 살았었어요. 516만 명이. 522만 명이라고 해놓은 것은 저거는 광업 6만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광공업 숫자고 제조업만 따지면 516만 명이었는데 그 뒤에 보시다시피 서서히 줄어들어갔죠. 그죠?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조금 수출이 하도 잘 돼가지고 다시 늘었지만 여전히 좌우지간 대세는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기가 거의 어렵다. 이거 이제 온 국민들이 이거는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은 1970년대부터 쫙 줄어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농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기대하지 마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농업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최근에 쌀 가지고 난리친 그걸 관련해서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것을 잠깐 보류하고요. 어쨌든 농업이라는 것이 절대로 사양산업이라는 게 사양산업이 될 수가 없는 영구한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을 절대로 경시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잼병이다. 어렵다. 기계화가 제일 많이 된 게 농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 기계가 거의 끝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기계화가 안 되는 서비스업이 최고였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그 사이에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개발 역사에 일자리는 다 서비스업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서비스업조차도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예? 뭐 심지어는, 예? 뭐 그림도 AI가 그릴 수 있다 그러고, 모든 AI가 대신 못할 의사 일도 대신하고 뭐 하는 건 이제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조업 농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데 서비스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고. 근데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업하고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 숙박업은요 아주 고질적인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 같은 경우는 식당은 이게 옛날 숫자라서 요즘은 뭐 누가 그런 걸 계산을 해본 걸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8집당 음식점이 1개씩 있다 하는 그런 통계를 제가 20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어쨌든 음식 숙박업, 운수업, 도소매업은 서비스업 중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일자리를 여기서 일자리가 더 생긴다 그러면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 소득이 더 줄어드는, 소위 나눠먹기, 일자리 나누기밖에 안 되는 수요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래서 제가 이 업종에, 특히 이 업종 중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숙박업, 음식업에서 수요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국민들한테 내수 진작을 해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 한 끼씩 밥을 하루에 한 끼씩 더 먹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호소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자동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를 바랄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이라는 게 고급 서비스 업종들입니다. 고급 서비스 업종과 그 다음에 교육과 의료 같은, 보육 같은, 누구나 자기 자녀가 더 좋은 보육원에 다니고 더 좋은 학교에 다니고 더 병에 걸렸을 때 더 좋은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도 남보다 더 나은 병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우리 보건사회 교육의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종들이 도무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업종들이 그나마 일자리를 만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여기는 철저하게 가격을 안 올려주는, 정부가 가격을 최대한 누르는. 그래서 요즘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고 외국인 고객 유치가 가능한 업종이 저는 사실상 의료업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료업은 아직까지는 거의 세계 최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의료업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규제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저 수가 규제 때문에 서서히 망가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 소아과를 하겠다는 의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병원들이 그리고 전부 다 뭐 정형외과나 이런 쉬운 것만 하지, 뭐 무슨 진짜 시리어스한 그 치료하는 과들은 지망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가를 안 올려줘서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안 하는 거를 규제를 안 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규제를 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나마 경쟁력 있는 산업마저도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축이 이제 여기 보면 의료비, 보육료,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또 교육비인데 이게 교통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경감시켜줘서 값을 안 올려가지고 경제를 잘 굴러가게 하겠다 하는데, 경제가 잘 굴러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업종들을 다 발목을 딱 잡고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인 사회안전망 복지 확충하는 저거는 이제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이 세상에 공짜가 있다는 착각을 국민들한테 불러일으킬 정도로 나라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뜯어다서 쓰는 건 저는 얼마든지 복지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각자 도생 안 하고 나라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이 허용하는 한 이 사회보장 확대하는 거 이거는 국가의 존립 이유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그걸 빚을 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그게 바로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이 서비스 산업은 돈을 못 봅니다. 밑에 있는 금융업과 통신업과 한국전력 같은 소위 비제조업은 몇 년부터 시작했나요? 2007년을 100으로 잡은 이유는 2007년에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2007년을 100으로 잡았는데 그 이후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이익을 못 냈고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고 제조업만 그나마 주가가 좀 오르는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맡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가 더 뻗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넘기십시오. 이 서비스업이 서비스업을 핍박하는 게 어떤 다양한 부작용과 경제를 망가뜨리냐 하는 거 정리해 놓은 거고요. 다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주 테크니컬한 것들인데 이거는 정부가 이 업종들이 주요 서비스 업종들이 돈을 못 벌게 만드는 수법 중에 이런 업종에서는 이런 수법을 쓰고 있다 하는 거니까 자세히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서비스업을 관장하고 있는 중부처들이 다 비경제 부처들이에요. 비경제 부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저는 보건복지부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향수 산업 같은 게 다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이거 국민의 반한테는 생필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까지도 좀 경제적인 시각에서 지원을 하고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고요. 자,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거의 총체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게 소매업, 이마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 편의점 이런.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게 수입 개방을 했더니 수입이 아니라 투자 개방을 해가지고 한때 까르푸니 월마트니 세계적인 유통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돌아가지고 막 휘젓고 댕긴 거 기억나시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한테 경쟁에서 패퇴해가지고 다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들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출발할 때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한 것은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다 똑같았는데 왜 오늘날 제조업은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라서서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서비스업하고 농업은 저렇게 빌빌거리느냐?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과 서비스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특별히 다른 국민들이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보다 특별히 게으르고 무능하고 한 국민들만 골라갖고 서비스업을 시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다. 그래서 이거는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자, 북한 인민들이 우리 국민들보다 DNA가 다르고 특별히 게으르고 무능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 인간들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같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 모티베이션을 하고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제조업을 만들 수도 있고 농업을 만들 수도 있고 서비스업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을 오늘날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만들어낸 그 전략, 전술, 수법, 정책, 이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업과 농업에 그대로 복제해서 그대로 하면, 예? 아마 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나라 농업과 서비스업도 세계 최강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더 이상 못 만드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으려고 하면 우선 젊은이들이 시집장 걸어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남녀 간에 좋은 직장을 못 가지면 결혼할 엄두를 안 낸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집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 안정이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우고 하는 그게 가장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자리 말씀을 드렸고, 일자리는 결국은 우리가 서비스과 농업에서 서비스업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조업은 나라가 지금 첨단 산업 중심으로 제조업은 정부가 뭐 수조를 투자를 한다는 또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를 미국이 더 센 미국이 발목 비틀어가지고 미국에 해 하니까 이제 국내에 뭐 하고 미국에 가서 막 공장 짓고 하는 이 판에 그 제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뭐 관광업도 포함해서 교육, 의료, 모든 하여튼 이 서비스 업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제조업에서 성공한 요인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서비스업에도 적용하자. 이게 이제 제 주장인데, 1조가 뭐겠습니까? 간섭하지 마라. 가격 규제하지 마라. 네? 네. 국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것은, 더 비싼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게 수요가 있는데 수요를 죽여놓고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키냐. 그래서 가격 규제하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조업의 성공 요인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나라가 농지 임야를 수용해가지고 부지 조성하고 도로도 넣고 전기도 넣고 수도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다 준비해놓고, 그것도 비싼 값 받으면 안 되고 싼 값으로 해줘가지고 여기 와서 사업하세요 해서 투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우리나라 기업만 투자 유치한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억수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네? 요새 열심히 안 하는 그게 아까 외국인 투자가 거의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 기업이 다 나가는 요인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억수로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서비스업에서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비스업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이 투자하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요, 돈이 아닙니다. 돈은 이제 넘쳐나요. 예. 60년대 70년대는 달러 없이는 기계를 못 사, 기계 사올 달러 없이는 아무 투자도 못하고 아무 사업도 못하는 60년대 70년대하고는 지금 사정이 달라서 웬만한 자본은 다 국내에서 다 동원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투자하는 판인데, 그 다음으로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 예? 인력, 노동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토지입니다. 토지. 예?
대한민국 토지는 무조건 공급 부족이거든요. 언제나 공급 부족입니다. 왜냐? 모든 토지는 대한민국 토지 임야하고 농지 빼놓으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쓰지 않고 있는 토지는 다 임야 아니면 농지입니다. 그런데 임야 농지는 거기에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다른 걸 함부로 못하게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예? 전용 허가를 받고 이래 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60년대, 70년대나 통했던 그 농업에 대한 집착 예? 때문에 아직까지도 농지를 함부로 못 쓰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싼 집값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고 기업은 투자를 하려고 보면 땅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하는. 그럼 도대체 이 예를 들어서 호텔 산업이나 리조트 산업이나 관광 산업은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그 업종들에 대해서 나라가 옛날에 공업단지 만들어 주듯이 토지를 먼저 확보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라도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거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 와서 호텔 짓고 사업하세요, 관광단지 만드세요, 이런 거 하는 걸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다 열심히 투자 유치한다고 해놓고 막상 투자하려고 그러면 땅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문제,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땅을 사려고 하면 땅 주인들이 안 판다 하고 갑자기 엊그제까지 이 땅을 팔아야 이 땅을 팔아야 뭐 한 1, 2억이라도 요새요 농지 중에 제일 싼 논이 평당 15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팔면 적어도 뭐 억 단위의 그 목돈을 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팔아야 그 돈 갖고 가야 아들네 집에 가도 며느리가 대접을 해줄 거 아니냐고요. 손자들도 좋아하고 갈 거 아니냐고요. 근데 농지를 아무도 못 사게 하니까, 농지를 못 사게 규제를 하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사면 안 돼 하고 농지 사는 걸 규제하니까, 농지 사는 걸 규제한다는 것은 농지 파는 걸 규제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살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쌀이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쌀값이 25% 떨어지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쌀값 유지시켜 달라고 내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다 나라가 규제로 저질러 난 거니까 나라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쌀을 지금 엄청난 양을 시장 격리한다고 사주고 있는데, 쌀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저런 식으로 사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매입 원가가 이게 2021년 산인가 20년 산인가 하여튼 매입 원가가 55,000원인 쌀을 못 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해도 공급 과잉, 그 다음 해도 공급 과잉, 계속 공급 과잉이니까 일부는 그해 시장 격리시켰다가 도로 팔겠지만 못 파는 것들은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년 먹으면 주정용으로 술 만드는 용으로 55,000원짜리를 8,000원에 팔아줍니다. 그때도 못 팔고 4년에 먹으면 사료용으로 4,000원에 팝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도 그냥 한 큐에 그냥 이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할 때 토지 확보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택지 공급을 늘려가지고 주택 가격도 안정시키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농지를 농업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농지 해방시켜줘도 대한민국 농지 전부 다 하루아침에 뭐 택지가 되거나 공장 분이 안 됩니다. 왜냐? 도로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가고 수도도 안 들어가는 저 나주평야 한가운데 있는 논에 누가 그거 사가지고 집 지으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결국은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필요가 있고 집을 지을 필요가 있는 만큼 이미 도로가 나 있고 전기가 들어가고 수도가 들어가는 그 경계선상에서부터 야금야금 이제 농지의 전용이 일어날 텐데, 그걸 더 자유롭게 해주면 그냥 간단하게 쌀 생산 줄일 수 있는데
왜 이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인 쌀 생산을 만들어 놓고 나라가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다 나중에 10분질 값도 못 받고 못 받고 갖다 내버리고 하는 이런 데에 국가 재정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저기 이제 그만하라고 저기 나와서 계신 거죠. 뭐 저도 뭐 목도 지금 쉬고 해서 그만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쭉 여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주거안정 있지 않습니까? 주택 공급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차관을 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철저히 엉기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회의할 때 안 불러요. 저 다시 보면 또 무슨 소리 할지 모르고 얘가 안 불러가지고 차관보가 맨날 대신 가고 그랬는데 제 얘기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건데 수요를 죽여서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때나 이번에나 똑같은 게 문정부랑 똑같은 게 접근 방식이 오케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오케이 수요를 죽여줄게. 네?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후회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종부세, 양도세 뭐 해가 세금을 엄청 이거 해가지고 요래도 네가 집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하고 이제 집을 내다 팔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집을 내다 팔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은 늘어나고 집 가지고 있는 걸 후회하게 만들어 놨는데 집 살 놈은 없을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공급 부족한 거를 수요를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3년 반 만에 백기투항하고 한 게 뭐냐 하면 공급 확대. 그래서 2기 신도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2기 신도시 하면서 제가 저 송파 거여에 있는 거기에 특전사도 몰아내고 군 남성대 골프장도 몰아내고 그거 다 쫓아내고 그거 사실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총 차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송파 거여 그쪽에 강동 쪽을 이제 어쨌든 그래 공급 확대 쪽으로 이제 그때 돌아섰고 그때 그렇게 처절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가지고 다시 또 수요를 죽여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했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머리를 더 올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거죠. 하여튼 똑같이 이 종부세 이런 양도세 이런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해서 집을 특히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죽도록 괴롭혀 가지고 집을 다 팔게 만들어 놓겠다. 다 팔게 만들겠다. 그러면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에서 살 사람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굴러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요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는 게 함정이 어디 있냐 하면요.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의 수요자라고 생각하는데 매매시장의 수요자죠. 매매시장의 수요자인데 임대시장의 공급자였던 겁니다. 전세 월세 시장의 공급자였던 거예요. 집을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 중에 그 두 채 세 채를 자기가 다 사는 사람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99%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누군가한테 임대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매매시장의 공급을 늘렸는데 매매시장의 수요를 죽이고 매매시장의 공급을 늘렸는데 매매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어디서 빼냈겠습니까? 이 전월세 임대시장에서 하나 빼갖고 매매시장으로 옮긴 거예요. 여태까지 전세 놓던 집을 나 이 집 파니까 당신 이제 몇 달 전에 알려주니까 당신 이 집 나가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두세 달 후에 집주인이 집 판다니까 다른 집 구해라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전세 얻어야 되잖아요.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전세값이 뛰고 쌩 난리가 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원숭이도 예? 이거보다는 더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매매 시장의 공급을 늘린다고 아니 공급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송파가 됐든 거래가 됐든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가 됐든 그걸 늘려야지. 예? 공급을 원천적으로 공급을 늘려야지. 그것도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특히 도심 내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도 공급 확대책이긴 한데 그거를 부시고 새로 짓는 한 3, 4년간 공급 감소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공급 확대라고 함부로 그냥 밀어붙이다가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공급이란 게 원천적으로 공급을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전세시장, 임대시장에서 빼가지고 매매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이거를 빼라고 해가지고 몽창 그냥 아주 폭삭 부동산 쪽에서 그야말로 폭삭 망했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 정부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고 있느냐 자, 이 정부가요. 그러니까 이 정부 하여튼 그 다주택자에 대한 여태까지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씌워놓은 다주택자에 씌워놓은 그 프레임을 주택 투기꾼, 아파트 투기꾼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겨주고 아니 임대차 시장의 공급자 아직 집을 살 돈을 모으지 못한 그래서 전월세 들어서 살아야 되는 다른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한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그리고 임대소득세도 내고 하면 적어도 양도세, 종부세 같은 거는 우대를 해줄지언정 이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이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과거 정부가 씌워놓은 그 다주택자는 그러니까 이제 2주택자까지는 경감시켜준다고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3주택자 이상은 여전히 저는 3주택자가 아니라 10주택자, 20주택자일수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라가 고마워하고 페이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전 정부 말부터 오케이 그래서 원천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된다더라. 매매시장에서 전세시장에서 빼서 매매시장 공급 늘리는 것은 안 되고 새로 지어야 된다 해서 엄청나게 지금 새로 짓겠다고 하잖아요. 예? 원장관 나와가지고 270만원 짓겠다고 공언하고 했잖아요. 그거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요. 주택건설업자가 집을 지어서 순조롭게 5년 사이에 270만 원을 지어서 공급하려고 하면 지어서 내놓는 대로 쏙쏙 팔려줘야 그 다음에 또 지을 거 아닙니까? 지금 팔립니까? 네? 그러면 자 짓는 대로 팔리게 하는 방법은 뭐냐? 집을 살 생각은 있는데 아직 돈을 못 모은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면 되죠. 주택구입자금 뭐 필요한 대로 다 융자해주면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처지입니까? 전 정부에서 나라 빚만 늘려놓은 게 아니고 기업의 빚도 늘려놓고 개인의 빚도 늘려놓고 해가지고 지금 총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채 과다국가가 돼가지고 집 산다고 해서 막 그렇게 돈을 빌려주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요. 그럼 빌려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안 빌려주면 이 사람 집 못 사지요. 계속 전세 월세 살아야죠. 그럼 누가 그냥 은행 빚 안 내고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집을 사주게 할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이제 전부 다 고령화돼가지고 은퇴를 하는데 은퇴할 때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거에서 목돈 좀 받거든요. 그 목돈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줍잖게 사업 시작했다가 홀라당 날리는 사람을 주변에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은퇴한 노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그냥 조그만 서민주택 몇 개 사가지고 월세 받는 그거를 선호하거든요. 그거를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다주택자라고 패널라이즈 하는 한 주택 공급 정책은 절대로 워킹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원장과 만나서도 언제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로 잘못된 거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주택자요. 다주택자 중에 실제로 투기꾼도 몇 명이 있겠죠. 투기꾼 몇 명이 있겠지만 다주택자가 대부분은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8만 채, 10만 채 누적된 적이 수시로 있었거든요. 제일 최근에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장관이 그래가지고 집 여러 채 사는 사람한테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세제 온갖 혜택 주고 금융 혜택 주고 해가지고 그 공급 그러니까 저 미분양 주택 해소하고 그게 언제까지 왔냐면 문정부 첫 해까지도 미분양 주택을 사주면 여러 가지 이 세금 혜택을 주는 그게 작동했었다고요. 둘째 해부터 갑자기 이 모든 사람을 갑자기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겠다 하고 나섰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잘못된 인식 이거부터 바꿔주고 뭐 2주택자든 3주택자든 주택을 사서 집 없는 사람이 이거를 장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전월세 주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월세 가격이 싸지겠습니까? 안 싸지겠습니까? 네? 지금 벌써 전세 주택 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7, 80% 올라갔던 게 지금 벌써 50%로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전월세 가격이 싸지면 역대 우리나라 정부가 주택 정책의 꿈으로 제시하던 게 뭡니까? 집을 안 사도 안정적으로 주거가 공급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 집값이 안 올라가게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집값이 안 올라가게 하려고 하면 공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만 늘리면 다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같은 얘기 때문에 될 것 같아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